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 수필의 처음, 중간, 끝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필이든 설명문이든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을 많이 취하잖아요. 처음에는 보통 중심 화제를 소개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중심 화제가 소개가 됩니다. 자, 중간 부분에는 이 중심 화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이제 이루어지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납니다. 이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뭐 예시라든지 아니면 비교, 대조 등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끝에서는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요약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의 주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 중간, 끝에 오는 내용들을 참고하여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처음 부분은요, 여기서 얼마 되지 않은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인데요. 이 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다음에 중간 부분은 여기 5번째 줄, 22페이지 5번째 줄부터 24페이지 18번째 줄까지가 중간이고요. 여기 마지막 19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는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처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과 10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 부분에는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 화제, 중심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건데요. 자, 중심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9과 10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뜻. 자, 밑줄 쳤나요? 자,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 말하고 있는 화제, 달리 말하면 글 속에서 쓰이는 중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9과 10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뜻.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즉, 처음 부분은 9과 10이라는 수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잘 아시다시피 10은 10, 100, 1000, 만, 억 등의 십진급수에서 이제 10단위 이제 배가 되는 그 수를 이제 십진급수라고 하잖아요. 이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입니다. 자, 우리 여기 밑줄 쳐볼까요? 10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지금 밑줄 친 부분은요, 10이라고 하는 것이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 즉 10의 일반적인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사전에서 10, 10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뭐 10, 100, 그다음에 1000, 만 이렇게 10 단위로 이제 배가 되는 이 십진급수에서 가장 먼저 꽉 찬 수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전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열에 얼마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열이 아닌 다른 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까지가 완전한 숫자라고 본다면 9 아니면 8 아니면 7 이런 수들은 이미 완전하지 않은 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이 알맞은 경우에 십상 좋다라고 하는 십상도 10, 10과 1을 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십상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와, 너는 그 일을 하기에 딱 십상 좋다, 완전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관용적 표현인데요. 이때 쓰이는 이 십상의 이 십도 바로 열십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에 열십자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그만큼 열이라는 수는, 자, 여기에도 밑줄 쳐볼게요. 그만큼 열이라는 수는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며 성공을 한 수인 것입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열의 일반적인 의미가 이것이었다면 이것은 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죠.
열의 상징적 의미. 즉 완전하다라고 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또 지닌다는 거죠. 그거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바로 십상좋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한 편의 글을 읽을 때 이런 접속사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뭔가 좀 반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앞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9이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자, 이제 주인공 9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수입니까? 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뭐뭐 할 것 없이 뭐뭐뭐입니다 라고 답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글쓴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글쓴이 스스로 답을 하는 것을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문답법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9이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10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자, 여기도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9이라는 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10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이것은 9의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 의미일까요? 상징적 의미일까요? 그렇죠. 9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면 9라는 걸 검색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9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이거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도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 부분 우리에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것은 바로 9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상징적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포스트잇 있으면 교과서 옆에 포스트잇 붙이면서 필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9과 열을 비교하겠습니다. 9과 열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 1이라고 쓸게요. 자, 열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였죠? 그렇죠.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다. 그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이다. 자, 이것이 이제 10의 일반적인 의미였습니다. 자, 9의 일반적인 의미는 뭘까요? 9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렇죠. 10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죠. 10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이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수필,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좀 더 중요합니다. 자, 10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여기 나오죠? 완전한 수. 그리고 어떤 수? 성공을 하는 수. 이미 성공한 모든 걸 다 이룬 수예요. 자, 그에 비해서 9는요.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완전에 이르게 하는 수. 즉 완전은 아니고 완전에 다다른 수이고요.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하는 수. 즉 완전에 이르지 못한 뭔가 아까운 수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매우 아쉬운 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느낌이요. 10과 9 중에 어떤 게 좀 더 플러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성공 이런 단어가 좀 긍정적인 의미 같고요. 아깝다, 아쉽다, 하나만 잃으면 된다 이런 말을 보면 좀 마이너스의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글쓴이가 여기에 또 반전을 취합니다. 보세요. 자, 보니까 그러면 또 나오죠. 아까 나왔던 또 그러면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반전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은 정령, 진짜로 10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분명히 하나 모자라는 수라고 했는데 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보다 진짜 적거나 작은 수라는 수학적인, 어떤 사실적인 질문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볼 때 9이라는 숫자가 10보다 좀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작가는요, 굉장히 문답법을 좋아해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문답법이 여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글에서는요,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중간 부분 설명 있죠. 화제를 설명하는데 예시를 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가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가 멋진지, 얼마나 구의 상징적인 의미가 훌륭한지를 예를 들어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이제 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예시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다시 볼게요. 이제 구에 대한 예시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을 10만리 장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네, 우리 네모 박스 쳐볼까요? 9만리 장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9만리 장천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명사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몇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는 길 단위를 말하는데요. 이 굉장히 먼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리, 백리, 만리 이때 만이거든요. 숫자 만. 근데 이 만리의 단위가 10만리가 아니라 9만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장천이라는 건 끝없이 넓은 하늘, 하늘천자를 써서 길장자를 써서 먼 그런 하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아득한데 그 하늘의 깊이와 길이가 9만리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이라는 숫자가 더 크니까 10만리 장천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9라는 숫자를 써서 9만리 장천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젊은이더러 앞길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펴보면요. 젊은이더러 앞길이 9만리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대요. 즉 이거 이제 속담인데요. 앞길이 9만리, 9만리는 여기서의 9만리와 같은 이 넓은 아주 긴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창창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창창한 사람을 10만리라고 하지 않고 굳이 9만리 같은 사람이다 라는 숫자 9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역시 우리 조상들이 9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썼구나. 이런 관용적인 표현에 9라는 숫자를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구비구비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이다 라고 한대요. 자, 이제 사자성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장이라는 사자성어는요. 이 구는 숫자 9를 말하고 곡이라는 건 굽었다. 굽을 곡자를 말합니다. 간은 우리가 이제 신체 장기 일부 중에 간이고요. 장은 창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번 굽었다, 꺾어진 걸 말하죠. 9번 창자와 간이 꺾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 창자와 간이 9번 꺾였다는 건 바로 어디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 돼요. 응급실 가서 처치받아야 돼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 간과 창자가 이렇게 꺾였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서름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서름이 많아서 너무너무 한이 많아서 창자와 간이 다 비틀어진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힘든 그 서름의 상태를 구곡간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도 10곡간장이라고 안 하고 구곡간장이라는 이런 9라는 숫자를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비구비 애워도는 상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양장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비슷한 뜻인데요. 자, 해석을 해보면 구절양장.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사자성어는 꼭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구도 숫자 9를 말하고 이때의 절은 꺾을 절. 꺾었다, 굽었다 같은 비슷한 의미잖아요. 이때 양은 이제 동물 양을 말하고요. 장은 창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산세가 막 깊잖아요. 그럼 산 구비구비가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렇게 굽어져 있는 9번 굽어 있는 그런 산의 깊은 산 속을 양의 창자가 9번 꺾여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양장이라는 표현은 깊은 산 속에서 산 굽이굽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산의 형세를 9번 창자, 양의 창자가 꺾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좀 다르죠. 앞에 있었던 구곡간장은 굉장히 힘든 마음의 상태를 나타냈다면 구절양장은 험한 산세를 말할 때 구절양장을 쓴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의미는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 구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죠. 10절 양장이 아니라 9절 양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는 사실 이제 한자에서 한자, 중국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관용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조차도 이렇게 9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을 구중궁궐이다 라고 합니다. 자, 또 나옵니다. 여기다 쓸게요.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의 구도 숫자 9이고요. 자, 이때의 중은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이제 궁궐에 문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 9겹이나 협겹이 쌓여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궐이 너무 커서 이제 궁궐 안에 또 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 문이 또 있고 또 들어가면 문이 또 있는 즉 9개의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커다란 궁궐을 구중궁궐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숫자가 뭐가 쓰였어? 그렇죠. 9가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9라는 표현이 계속 쓰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거 여러분들 아는 표현인데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이제 겪고 살아난 걸 구사일생, 9번 죽고, 죽을 사자죠. 한 번 살았다. 즉 9번 죽었는데 한 번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고 살았다는 거죠. 이때도 뭐가 쓰여요? 그렇죠. 구라는 게 쓰인다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가 쓰이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끝간대가 어딘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을 구천이라고 합니다. 즉 땅속 저승세계를 구천, 이 천도 이제 길이의 단위인데요. 9개의 길이나 되는 굉장히 먼 끝없이 이제 깊어진 그 길을 9천, 10천이 아니라 9천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임금보다 한 계급 모자라는 대신인 상공육경을 이제 그 신하들의 종류인데요. 구경, 합쳐서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그 완전 수도, 완전체의 숫자도 9수로 딱 이제 마무리를 지어 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여기도 역시 구경, 9천 역시 9라는 걸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문화재로 남아있는 탑들을 보면 탑조차 말이 아니라 그냥 실제 보이는 이제 눈에 보이는 탑조차 9층 탑은 부지기수로 많아도 부지기수라는 건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9층 탑은 많지만 10층 탑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즉 9층 탑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숫자도 역시 9라는 걸 좋아했구나라는 예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동양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10보다 9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네요. 10보다 9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보다 9이라는 수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9 구자가 두 번 든 음력 9월 9일을 9월 9일이 있는데 이걸 또 명절로 세는 거야.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면서 천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9가 두 번 들었다고 해서 이런 명절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걸 다 묶어보세요. 자, 우리 여기를 다 묶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무슨 숫자를 좋아했다는 예시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숫자 9를 사랑했다는 예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조상이 이만큼 9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9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절대 10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과연 9가 뭐길래? 9가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다음